저기 간판이 원래 초록색이었던가? 부장님 요즘 살 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지면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장애인 인권 문제도 그럴 텐데요. 잘 알지 못해서 지나쳤던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같이 서울시립대 교수이자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봬요. 2주 만에 뵙습니다. 요즘에 건강관리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 오늘따라 좀 에너지가 느껴지신 것 같아요. 요즘 운동 많이 하고요. 또 적게 먹습니다. 저도 조금 이제 아무래도 연말이라 중동 지방을 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북부 네, 중부 지방. 네, 그렇군요. 아니 지난 화요일에 저희 또 YTN 라디오 특집 방송 함께 하시는 거 봤어요. 네, 이제 그랬습니다. 장애인재단과 함께하는 인식 개선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있었는데 많이 바쁘시죠 요즘? 그렇죠. 특히 인식 개선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공모전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2017년부터는 YTN에서 함께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공개 방송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이 YTN에서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쪽에 앞장서시면서 특집 방송으로 제작하고 편성을 해주신다니까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요 같이 코너를 할 때마다 청취자분들께서 꼭 한 분씩 정도는 요런 문자를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YTN 라디오는 장애인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뭐 요런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보내주신 청취자분들도 계셨거든요. 저희가 또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근데 사실 더 감사한 게 뉴스 채널인데 이런 문제를 다뤄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2월 14일 오후 3시 20분부터 약 35분 정도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YTN 라디오 특집 방송 2019 장애인 인식 개선 공모전 시상식이 또 방송으로 나갑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그 생생한 현장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주제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어떤 영화요? 우리 한국장애인재단의 문화예술 부분의 자문위원장이 이제 배우 이영애 씨인데요. 이번에 14년 만에 스크린 데뷔를 했습니다. 복귀죠, 복귀.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를 봤는데 요즘 겨울왕국 때문에 너무 슬하에서 고생하는 그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사실 이 작품이 이영애 씨가 정말 오랜만에 영화로 복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화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뭐 토론토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초청이 됐다 뭐 이런 기사도 뜨고 그랬는데 이 영화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뭐. 친절한 금자씨 이후에 너나 잘하세요.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는 상당히 이 영화 속 이영애 씨의 일단 연기력이 좀 돋보였는데요. 내용이 6년 전에 실종된 아들 윤수를 찾는 엄마 역할로 나오는데요. 아이를 봤다는 낯선 이의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향하면서 막 고난의 행군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단 아들이 실종된 상태니까 그 엄마가 마음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아들이 약간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그렇군요. 근데 그 실종된 아들을 막상 어디서 얘기를 듣고 찾아갔더니 낚시터에서 노예처럼 일하면서 학대당하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장면을 볼 때 참 가슴이 답답하고 참담했는데요. 극 중에 어떤 한 노인이 그쪽에서 이제 아들을 막 학대하는 그 노인의 얘기가 낚시터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배경이 낚시터예요. 외진 섬의 낚시터인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관심이 없다. 다 자기 살기 바쁜 사람들이다. 이 대사를 들을 때 이게 우리 일반 사회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다 자기 살기 바쁜 사람들이야 이 말이
요즘에 뭐 우스갯소리로 연락 없으면 다들 잘 살고 바쁘게 살고 있는 걸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들으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속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이들이 어떤 착취와 폭력 뭐 그런 성적 학대에 노출되어 있지만 지금 이 영화 속 인물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 구성이 이제 영화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바로 그 점인데요. 학대 현장을 확인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그중에서도 특히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예전보다는 뭐 아동학대라던가 뭐 가정 내 학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인식이 조금 높아졌고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여러 사건들이 요 몇 년 사이에 좀 있긴 많았죠. 있었어요. 네. 그러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장애인 학대 자체를 어떻게 좀 정의를 내리면 좋을까요? 장애인 학대는 이제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 경제적인 착취나 유기방임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장애 학대의 종류가 이렇게 한 5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영화 속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더 해보자면 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다 낚시터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뭐 경제적 착취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 영화 속 장면에서는 거기에서는 그 노동력 착취와 성적 학대가 같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중에서 경제적 착취라는 거는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통계에서도 보면 작년 한 해에 학대 피해 유형 중에 74.1%가 정신적 장애인입니다. 이게 이제 정신적 장애인은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 장애인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지적 장애인이 제일 많고요. 또 지적의 일부와 자폐 일부가 이제 발달 장애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이런 영역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지적 장애가 그렇고 보면은 좀 학대 고위험군이다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지나 판단 능력이 좀 낮다 보니까 그런 점을 악용한 그런 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기나 방임 요 부분이 참 뭔가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이제 폭행을 가한다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거 말고도 채권자나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 양육, 교육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또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이것도 하나의 그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소홀히 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이제 학대 행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적절한 기본적인 사람이 누려야 하는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치료받아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것 역시도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건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장애 학대가 어떤 상황인지 그 현황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작년도 통계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그 학대받았다. 이렇게 신고된 접수는 총 3,700여 건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학대 의심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1,800건이 넘고요. 또 학대다라고 판정된 건 거의 절반입니다. 889건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접수된 건의 거의 절반 정도는 의심 사례로 판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학대로 판정된 게 또 그 중에도 절반 정도인 건데 그러면 의심 사례에서 거의 절반이 학대다라고 판정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아까 5가지 유형 중에 신체적 학대가 제일 많아요. 약 27.5%. 그리고
경제적 착취, 이제 막 강제 노역시키고 돈 안 주고 막 이런 거요. 네. 그게 24.5%고 두 번째고요. 방임이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이렇게 되는데 성적 학대도 9% 정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기하는 거, 네. 버리는 거죠. 이게 2.6%로 순서가 됩니다. 그냥 단어만 들어도 네. 마음이 좀 계속 아픈데. 근데 그 중에서 뇌병변이나 지체, 자폐성 장애는 주로 신체적 학대가 많고요. 네. 또 지적 장애인하고 정신 장애인의 경우는 경제적 착취를 제일 많이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대 종류도 지금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인 건데, 근데 이번 현황 보고서를 보시면서 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걸 발견하셨다고요? 예,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보호를 해야 될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네. 또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39%가 넘습니다. 이게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가족 및 친인척이 30.9% 이 두 번째로 높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프죠.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이제 개봉한 지 되긴 했습니다만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뤘던 영화가 또 있었잖아요. 네. 도가니였죠. 이 영화 속에서는 학교 교장에 의해서 아이들이 성적 학대를 당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영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게 약간 실화에 기반을 둔 영화였었죠. 근데 조사를 보면 또 역시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는 방임, 신체적 학대 이런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요. 네. 또 이용 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장애인 이용 시설에서는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이제 높게 나타나고 그 외에 이제 사회복지 관련 시설, 뭐 주간보호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는 경제적 착취하고 정서적 착취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기사 보다 보니까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집단 설사 증세가 나타나서 38명 중에 25명이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또 2명은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 이 기간 동안 이 시설 원장 뭐 직원들이 해외에 또 여행을 갔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저도 좀 분통을 터뜨렸던 그런 게 있는데 통계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요거 제대로 관리 감독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정부 차원에서 또 엄중히 책임을 물고 또 관리 감독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물론 정부에서도 할 일 많지만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의심되면 신고하는 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고 번호가 2개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정말 익숙한 번호인데 우리 조현지 아나운서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범죄 관련된 거니까 112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112. 국번 없이 112죠.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번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목격했을 때는 무조건 112도 가장 손쉽게 돌릴 수 있는 번호고요. 네. 그다음에 장애인 학대 신고 번호가 또 있긴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1644-8295 1644-8295라는 번호가 있고요. 네. 법적으로 정해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상에 장애아동 학대 범죄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직군들인데 장애아동 학대 범죄 신고 의무를 이제 이분들한테 부여를 했고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되는 경우는 이런 쪽에 이분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112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거고 1644-8295는 제가 지금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빨리 구해요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829를 좀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앞서서 이런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직군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거 어떤 분들일까요?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분들인데요. 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또 의료기관 종사자, 네. 교육기관 종사자, 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들이 이 직군에 해당이 되는데 네. 이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히나 네. 학대가 의심되면 우선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한테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나을 것 같긴 한데 예. 사실 이웃이거나 예. 아니면은 뭔가 어떤 동료나 아니면 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의심이 되긴 하는데 막상 남의 일 혹은 남의 가족의 일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혹시라도 나한테 네. 뭔가 좀 불이익이 오지 예.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꼭 이 장애 학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신고를 꺼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보호할 수 있는 법안도 당연히 있겠죠? 있습니다. 이제 신고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신고했다 해서 파면하거나 해임, 해고 등을 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네. 또 그 신고한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딴 데로 보내거나 따돌림을 당하게 하거나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누가 신고했다. 그래서 인적사항 등을 밖으로 발설했을 때, 알렸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일단은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네. 문제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좀 의심이 된다 싶어서 신고를 하면 이제 네.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그 절차요. 네. 예. 그 절차는 우선 신고 접수가 되면 112나 그 아까 빨리 구해요. 네. 1644 빨리 구해. 네. 신고가 되면 상담원이 2인 1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이게 응급 조치를 하고 학대 사례 판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이 내려지고 그 후에 피해자 등 회복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사법 지원, 의료 지원, 거주 지원 또 복지 관련 종합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례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종료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또 사후에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들었을 때는 뭔가 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것들이 다 관리되기에는 좀 열악하다 이런 기사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전체도 그렇지만 또 장애인 아동이나 장애학대 이런 쪽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까지는 그 구제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장애인 학대를 발견해서 신고를 해도 조사와 응급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그 권익공호기관이 상당히 모자라요. 그래서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원래는 72시간 내에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매뉴얼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준수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원이 1인당 지원해야 되는 맡을 수 있는 사건이 지금 400여 건이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 언제 72시간 안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관심 갖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이 수치만 봐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거죠. 사실 신고된 건수 자체도 실제 그런 피해 사례보다는 적을 거고요. 그렇죠. 또 거기서 의심 사례나 판정된 사례들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적인 걸 고려해 보면 실제는 더 많을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신고 자체가 별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웃이 이게 좀 오지랖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고 또 신고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당연하죠. 생각이. 이웃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네. 예. 자, 오늘 마지막 곡 또 이사장님이 신청곡을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 들어보면 좋을까요?
사랑한다면 빨리빨리 전화해라. 그런 그 가사가 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한다면 빨리빨리 전화를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다빈치의 빨리빨리를 신청하겠습니다. 네. 다비치의 파리파리 전해드리면서 같이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